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게 데이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여러분들의 거의 일거수일투족은 거의 다 데이터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동했던 경로도 다 지금 사실은 구글에서 다 데이터로 잡히고 있고요. 여러분은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검색을 한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이런 게 거의 다 다시 잡히고 있습니다. 뭐 문자 메시지 번호 이런 건 당연히 잡히고 있죠. 근데 사실은 보면 데이터라는 게 옛날에도 있었죠. 그죠? 다 옛날에도 있었지만 지금 생긴 데이터의 거의 90% 이상이 약 1년 반 정도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나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1년 반 정도가 지나면 인류가 지금까지 데이터를 쌓았던 것만큼의 2배 정도의 데이터가 또 쌓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공장에서 데이터 돌리면 그냥 뭐 공정 이 정도로 보고 말았는데 요즘은 제가 작년에 포항제철을 하고 일을 많이 했는데요. 보면 이제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트윈이라는 게 쌍둥이란 개념이잖아요. 공장 기계마다 다 조그만 센서들을 달아가지고 공장에 센서 돌아가는 거랑 거의 내가 시스템을 보는 거랑 거의 완벽하게 일치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각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휴대전화, 트위터, 페이스북, 뭐 여러분들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찾고 다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약간 재미로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게 한 몇 년 전에 미국에 있는 그 조번이라는 회사가 발표한 거거든요. 이 조번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웨어러블 디바이스 회사입니다. 얘네가 뭘 발표했냐면 이게 뒤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가로축이 시간입니다. 밤 9시, 밤 11시, 새벽 1시, 새벽 3시입니다. 이 세로축은 뭐냐면 현재 깨어있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밤 9시니까 한 100% 거의 다 깨어있죠. 근데 밤 11시가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자로 들어가는 거죠. 자로 들어가는데 새벽 3시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죠. 자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깨죠.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소위 말하는 IP 주소란 게 있어가지고 어디서 몇 % 깬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가 봤더니 파란 쪽은 나파밸리, 초록색은 샌프란시스코, 감청색은 세크라멘토입니다. 이게 미국 많이 가보신 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다 한두 시간 떨어져 있는 도시들인데 지금 보면 그 한두 시간 떨어져 있는 도시에서 깨어난 비율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왜 깨어난 비율이 서로 다를까요? 왜 이 도시는 사람들이 더 많이 깨어나고 이 도시는 사람들이 조금 깨어났을까요? 그렇죠. 진앙지에서 얼마만큼 더 내가 느꼈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진앙지에서 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느꼈으니까 그 도시의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깨어났겠죠. 지금 그런 데이터가 다 어디로 가고 있냐? 이 조번이라는 회사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집에서 갖고 있는 와이파이를 보면 와이파이에 요즘은 보면 전자제품이 한 5, 6개가 다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내가 노트북 쓰려고 와이파이를 쓰는데 요즘은 보면 저희 집에도 보면요. 공기청정기가 붙어 있고 냉장고가 붙어 있고 저는 체중계도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 문을 열었는지 공기청정이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수기 물을 몇 번 빼먹는지 하루에 이런 모든 데이터가 다 어디로 가느냐 그 회사의 서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데이터들이 다 글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 빅데이터 얘기할 때 이 SNS 분석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정형 데이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숫자 데이터를 정형화 데이터라고 그러고 이제 뭐 문자나 그림 이런 걸 갖다가 목소리 이런 걸 갖다 비정형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비정형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했을 때 제일 재밌었던 이 논문이 2013년도에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페이스북에서 여기 보니까 제가 오늘 우리 서석고등학교 이제 와 있는데 서석고등학교 여기 선생님들도 많다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선생님 정도 되면 아마 제 생각에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페이스북 많이 사용하세요? 페이스북에서 가끔 좋아요를 누르세요. 좋아요 누르는 정보는 사실은 공개된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요 보면 누가 좋아요 누르는지 같이 보실 수가 있잖아요. 이건 아주 비밀스러운 정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뭘 했냐면 좋아요 누른 걸 분석을 한 거야. 이 사람이 뭐에다 대고 좋아요를 눌렀는가를 분석해서 거꾸로 이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를 판단해 보는 겁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개인지 아닌지 88%,
흑인인지 아닌지 맞출 확률이 95%, 이 사람이 민주당 성향인지 공화당 성향인지 맞출 확률이 85%라는 겁니다. 이 논문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정말 놀랐어요. 정말 그게 된단 말이야. 저도 한국 데이터로 학생이 재작년에 석사 논문을 썼는데 한국도 비슷하게 맞춥니다.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는 거의 95% 수준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데이터들이 우리 생활을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빅데이터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굉장히 쉽게 이용할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rend.google.com이라는 데를 가보시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사람들이 검색을 몇 번을 하는 이 단어를 얼마만큼 검색하는가 그 데이터가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해본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스노우보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지난 10년 동안에 검색한 숫자를 쫙 보여주는 겁니다. 보면 매년 검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죠. 언제 검색이 올라갈까요? 매년 겨울에 올라가겠죠. 겨울에 당연히 스노우보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겠죠. 근데 10년 거를 딱 찍어보니까 트렌드가 어떻게 보이세요? 줄어드는 게 보이죠. 스노우보드라는 거는 유행이 끝나가는 겁니다. 이런 거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빅데이터에 쭉 들어가서 빅데이터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면 제일 많이 이해를 드는 게 이 타겟의 이해입니다. 이건 사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예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타겟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마트 같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동네마다 있는 슈퍼마켓이에요. 큰 슈퍼마켓. 근데 이 회사가 뭘 했냐? 사람들이 물건을 사면 그걸 보고 이게 이 사람이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맞춰본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사는 데이터를 보고 이 사람이 임신을 언제 했는지 그걸 맞춰보는 거예요. 그걸 왜 했냐? 중요하니까 한 거예요. 이걸 재미로 한번 그렇게 될까 해본 게 아니고요. 얘네들은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 언제 임신한 걸 알 수 있으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임신을 하면 10개월 동안 살 게 굉장히 준비할 게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아기가 태어나면 뭐 육아하면서 살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임신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그때마다 쿠폰 같은 걸 던져가지고 매출을 굉장히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그 문제를 푼 거예요. 저는 이제 나름 한국 빅데이터 학교 회장이니까 이제 기업들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면 제일 제가 보면 문제가 뭐냐면 많은 기업들이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관심은 무지 많아요. 우리나라 대기업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뭘 할 줄을 몰라요. 그냥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냥 한다고는 그러는데 어떤 제대로 된 문제를 갖고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게 제가 보면 제일 큰 문제인데 얘는 문제를 갖고 들어간 거야. 문제. 임신한 걸 찾아내자. 아주 정확한 문제. 그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데이터의 두 종류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풋 데이터. 하나는 우리가 맞추려는 데이터. 두 개의 데이터의 과거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풋 갖고 과거 이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서는 인풋 데이터가 뭐냐면 사람들이 무슨 물건을 사고 있는가 그게 인풋 데이터예요. 그 데이터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 회사 입장에서 사람들이 언제 무슨 물건을 샀나 그 데이터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더 아시면서 그 데이터는 포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네 슈퍼마켓 가더라도 전화번호, 뒷번호 4개 얘기하잖아요. 마일리지 포인트 달라고. 근데 사실은 그게 뭐냐? 그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슨 물건을 사고 있는지를 다 축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데이터는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필요하냐? 이 사람이 진짜 언제 임신했는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 두 개를 갖고 내가 모델링을 해서 나중에 모델링이 잘 되면 이제는 물건 사는 데이터만 갖고 임신을 맞추는 거예요.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신 데이터가 필요해요. 임신 데이터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병원이요. 그렇죠. 그건 병원은 우리 회사가 아니에요. 그죠? 병원이라고 대답해 주셔서 아주 잘하신 거예요. 보통은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제가 굉장히 우리나라 대기업을 가더라도 빅데이터를 하다가 제일 큰 문제에 걸리는 게 항상 그 문제예요. 우리가 데이터를 안 갖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데이터는 딴 데 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서 맞춰가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정의하고 거기에 맞춰서 인풋과 내가 예측하려는 거를 끌어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빅데이터를 하려고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얘네는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이나 이런 데서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온 거예요. 제휴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맞췄어요. 두 개를 맞춰서 모델링을 해봤더니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갑자기 무슨 물건을 탁 사면 이 사람이 임신을 언제 했는지가 바로 나와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재미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만약에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물건을 사기 시작하면 임신을 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사기 시작했어. 그러면 임신한 것 같아요? 테스트기요. 테스트기라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테스트기가 생각보다 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테스트기는 기본적으로 반반이에요. 뭐요? 육아체요? 책이요? 육아체. 그것도 섬세한 이 여성분만이 얘기할 수 있는. 그래도 뭐 그거나 제가 보통 최고 경영자에 이렇게 약간 나이 드신 분한테 가면 거의 이구동성으로 귤 그러세요. 귤은 아니에요. 귤은 임신 안 해도 먹는 거니까 그거는 좋은 인디케이션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까 약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사실은 철분이에요. 영양제가 제일 커요. 그게 제일 스트롱해요. 그래서 얘네가 모델링을 했더니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그걸 갖고 이제 사실은 굉장히 성공한 프로젝트예요. 이게 신문에는 잘 안 나왔지만 얘네가 이걸 갖고 매출을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근데 사실은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게 미국 전역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는데 뭐냐면 미니아폴리스라는 도시에서 어느 날 어떤 아저씨가 매장에 내려와서 큰 항의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야 여기 뭐 지배인 누구야 뭐 담당자 나와봐 뭐 이런 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딸이 고2인데 니네가 임신했다 그러면서 계속 쿠폰을 보내. 애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막 그런 거. 뭐 그 사람이 알겠어요. 본사에서 다 알아서 한 거지. 그 매장에 있는 매니저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보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다음 주에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를 또 찾은 거야. 그래서 이제 매니저가 탁 했더니 이번에는 그 아저씨가 사과를 한 거야. 집에 가서 딸을 족쳤는데 임신을 한 거야. 싫어요 이게. 미국에서 되게 큰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뉴스가 어떻게 붙냐면 어떻게 타겟이 10대 딸이 임신한 걸 아버지보다 먼저 알았을까. 이렇게 다 영어로 이렇게 붙잖아. How target figured out the teen girl was pregnant before her father did. 이렇게 신문 기사가 붙어가지고 참 재밌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재밌다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 뉴욕타임스에 소개된 다음에 미국 전역에 그냥 사람들한테 다 알려졌어. 되게 시끄러워졌어. 여러분들이 이제 간절히 인공지능 얘기하는데 왜 저 친구는 빅데이터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는 약간 답답한 게 이제 우리나라 요즘 이렇게 제가 어디 가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빅데이터는 한물 같잖아요. 이제 인공지능 시대잖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보면 지금의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랑 같은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가 인공지능 쪽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근데 이해를 하실 거예요.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이에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으로 인텔리전스, 지능을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 사람들이 그 단어를 쓴 게 미국에서 1950년대예요. 1950년대 때 AI를 만들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만든다. 근데 사람들이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뭘 만들지 모르고 그냥 이제 앞으로 컴퓨터라는 게 발달할 거니까 인공으로 지능을 만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 30년 동안에 50년 이후에 한 80년대까지 거의 진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에 인공지능의 큰 획이 한번 거져요. 근데 사실은 그때 제가 인공지능을 처음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아까 제 백그라운드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래 컴퓨터를 전공했는데 갑자기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네기 멜론이라는 학교를 심리학을 공부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다 인공지능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얘네들은 심리학과에서 인공지능을 할까? 근데 심리학이 인공지능의 주축이에요. 그때 이제 인공지능이 성공하는데 그때 성공한 인공지능 이름이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엑스퍼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엑스퍼트 시스템이라는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처음으로 인공지능이 성공을 하게 돼요. 엑스퍼트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을 컴퓨터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인간의 엑스퍼트, 인간의 전문가가 있잖아요. 여기도 선생님이면 내가 가르치는 거에 대한 전문가. 이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의사는 그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그런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오랫동안 있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건축이나 토건 이런 쪽에서 이쪽에서 난 전문가잖아요. 그럼 그 지식을 그 노하우를 컴퓨터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엑스퍼트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넣어주냐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얘는 이 병입니다. 얘는 내가 진단과 처방을 내린 거야. 이 병이니까 이 약을 드십시오. 이렇게 진단과 처방을 하잖아요. 근데 의사는 배웠으니까 전문적 지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야. 그럼 내가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얘가 왜 지금 그 병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야. 얘가 일단은 고열이잖아. 근데 저는 이걸 컴퓨터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굉장히 자세하게 물어봐요. 고열이 몇 도예요? 그러면 그게 고열이 나이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질문을 하다 보면 이 사람도 스페시픽하게 얘기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나이 따라 어떻게 달라요? 몇 살부터는 몇 도를 고열이고 몇 살부터는 그럼 다 얘기해요. 그럼 고열이면 그 병이에요? 아니지. 얘가 고열인데 지금 여기 반점이 이렇게 났잖아. 반점이 어떻게 나면 그게 반점이에요? 그러면 반점이 몇 cm 간격으로 어떻게 되면 그걸 반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혈액 테스트를 해야지. 혈액 테스트는 수치가 어떻게 나? 그걸 계속 질문을 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결국은 if then else로 제가 집어넣는 거야. if then else. 얘가 나이가 몇 살이고 온도가 몇 도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반점이 생겼는지를 보고 열이 어떻게 돼. 이걸 계속 if then else, if then else를 갖다 따라 넣어가지고 그걸 갖다 컴퓨터에다 넣어줘서 그 사람이 없어도 그 사람의 로직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걸 갖다가 expert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게 최초로 성공한 인공지능 시스템이에요. 그걸 갖다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룰 베이스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룰 베이스 시스템.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을 컴퓨터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흥분을 해요. 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을 50년대부터 떠들었지만 드디어 인공지능이 되기 시작하는구나. 근데 사실은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을 컴퓨터에 넣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말로는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한테 의자라는 거, 인간은 보면 이게 의자잖아. 금방 다 알잖아. 의자라는 개념을 갖다가 컴퓨터에다 넣어서 이게 컴퓨터가 의자라는 걸 판별하게 룰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의자는 뭐냐? 앉은 게 있고 등받이가 있고 다리가 이렇게 4개 있으면 그걸 의자라고 부른다. 그렇게 가르쳐줘. 그러면 컴퓨터가 그렇구나. 다리가 4개 있고 등받이가 있고 있으면 의자구나. 이것도 다리가 4개 있고 등받이가 있고 앉으니까 의자네. 그래. 잘했어. 이거는 다리가 조금 이상한데 이것도 의자야? 이것도 의자야. 그럼 얘는 이것도 의자야. 얘는 다리가 동그란데 다리가 꼭 4개일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받쳐주면 그 의자라 그래. 그러면 얘는 등받이랑 이게 앉는 게 붙어있는데 이것도 의자야. 이것도 의자야. 그러면 얘는 등받이가 없는데 그러면 그냥 앉아있는 건 의자라 그래. 그러면 상자를 갖고 와서 이것도 의자야. 그건 의자가 아닌데.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설명하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룰 베이스 시스템이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금방 한계에 부딪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이거 되는 줄 알았더니 전혀 안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실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룰 베이스 시스템이 이제 점차 없어지기 시작해요. 지금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그로부터 그러니까 그게 한참 유행한 게 1988년, 1989년, 1990년까지 유행했어요. 그 다음에 룰 베이스 시스템이 안 되니까 거의 20년 동안 인공지능이 거의 세상에서 사라져요. 야, 인공지능 안 되는 거구나. 근데 사실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잘 되는 새로운 우리가 기술을 하나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뉴럴 네트워크라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인공지능이 처음에는 룰 베이스, 인간이 아는 지식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연역법이 되는 거야. 우리가 룰을 집어넣어서 그거에 따라서 룰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결론이 만들어지는 걸 인공지능이라고 했는데 지금에 나온 인공지능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에 나온 인공지능은 뭐냐? 귀납법으로 바뀐 거야. 귀납법. 이제는 뭐냐면 데이터를 막 넣어주는 거야. 데이터를 막 넣어준 다음에 그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스스로 얘가 룰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게 인공지능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야. 빅데이터랑 인공지능이 지금 같아진 이유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초기의 인공지능은 다 연역법이었는데 지금은 귀납법으로 완전히 바뀐 거야. 제가 처음에 인공지능 막 공부할 때 사람들이 이제 룰 베이스 시스템, 엑스퍼트 시스템이 잘 되니까 뭘 하려고 그러냐면 번역 시스템을 만들어 그랬어. 번역. I love you. 그러면 그게 한국말로 뭐냐? 여러분들의 꿈이죠. 영어 공부할 필요 없이 이제 그것만 다 가져가면
딱 누르면 번역 다 해주는 꿈이잖아요. 그걸 만들려고 해서 그걸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냐. 룰 베이스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룰 베이스 시스템으로 만든다는 게 뭐냐. 언어의 룰을 컴퓨터한테 가르쳐주는 거야. 이거는 주어야. 이거는 목적어야. 이거는 동사야. 그런 식으로 가르쳐주는 거야. 우리가 중학교 때 영어 공부하는 거는 거의 비슷한 거야. SV, SVO,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르쳐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 따라 해석하게 만드는 거야. 그게 처음에 인공지능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를 해요.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됐는데 지금은 어떡하냐. 지금은 그냥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야.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글 트랜슬레이션 쓰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글 트랜슬레이션이 지금 되게 좋아요. 어느 정도로 좋냐면 옛날에 만약에 한 몇 년 전에 우리가 번역기란 걸 돌리면 나온 거를 읽을 수 없을 정도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막 번역이 막 지 맘대로 돼버려요. 근데 요즘은 구글 트랜슬레이션을 돌리면 굉장히 좋아져요. 학생들이 영어로 논문을 쓸 때 첫 번째 드래프트 만들 때는 요새는 구글 트랜슬레이션을 돌려버려요. 그 정도로 좋아요. 근데 구글 트랜슬레이션이 왜 좋아졌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그걸 갖다가 룰 베이스로 가다가 구글이 어떤 방식을 취하기 시작했냐면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지금까지 서로 왔다 갔다 한 공문을 다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한국하고 영어로 된 책인데 한국에서 번역된 책이 있잖아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 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에 I love you를 번역해달라 그러면 어떡하냐 이번에는 이쪽 데이터베이스 I love you를 찾아가지고 이쪽에 번역된 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데이터 드리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실망을 해요. 그게 무슨 인공지능이냐? 그 걔가 뜻도 모르고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 있는 거 여기 찾아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일종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데이터 드리븐이에요. 근데 그게 말도 안 될 것 같지만 데이터가 무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무지 많아지면 거의 모든 말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내가 여기 있는 말하고 여기 있는 말하고 매칭이 되면서 번역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트랜슬레이션 할 때 여러분들 그 말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좀 어색해. 그럼 어떻게 하면 진짜 더 좋으냐면 영어를 일본말로 번역을 시키는 거예요. 일본말을 다시 한국말로 번역을 시키는 거예요. 구글 트랜슬레이션은 어느 나라 말이든지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좋아져요. 왜 그렇겠냐. 일본하고 미국하고 데이터베이스가 훨씬 많아. 그 다음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데이터베이스가 훨씬 많아.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많은 데끼리 돌아다녔기 때문에 더 퀄리티가 좋아져요. 왜냐하면 데이터 드리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데이터 드리븐에서 제일 중요한 방식이 이 인공신경망 기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지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요것만 딱 이해하시면 알파고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게 알파고의 원리예요.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데이터, 아까 제가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의 가장 기초예요. 이게 이름이 벌써 어려워요. 뉴럴 네트워크. 그래가지고 이게 왜 뉴럴 네트워크냐? 인간의 브레인이 뉴런과 시냅스로 이루어져 그걸 시뮬레이션 했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른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수학 문제예요. 수학 문제. 혹시 여기 수학 선생님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100% 수학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타겟 예를 할 때 인공지능으로 빅데이터로 문제를 풀 때는 인풋과 타겟 베리어블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풋과 아웃풋. 그래서 이것은 X가 인풋이고 Y가 아웃풋이에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을 동시에 넣어주는 거예요. 동시에 넣어줘가지고 여기다가 W라는 가중치를 계산시키는 거야. 인풋 값을 갖다가 숫자화 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곱하기 W1, 곱하기 W1, W2 이렇게 해주고 더한 다음에 여기다 값을 구하고 이 값을 구하고 여기 다시 가중치로 계산해서 Y가 나오게 무조건 W를 계산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인풋에서 Y가 나오게 W를 계산하는 문제가 인공지능만 문제예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제가 조금 더 쉬운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는 문제예요. 제가 그래요. 학생들한테 지금부터 내가 인공지능으로 루트 계산하는 걸 보여주겠다. 애들이 다 놀라요. 교수님이 인공지능한테 루트 계산하는 걸 가르쳐 주겠다고요? 응, 내가 루트 계산하는 걸 가르쳐 준다. 컴퓨터가 루트 계산 하잖아. 그 얘기가 아니고 루트 계산하는 거를 가르쳐 주겠다고. 어떻게 가르쳐 주냐? 아까 그랬죠. 제가 룰 베이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루트라는 개념 알죠? 9의 루트는 3이고 16의 루트는 4고 25의 루트는 5잖아요. 그죠? 이쪽에서 자승해서 이게 나면 루트잖아요. 그거는 룰이에요. 룰. 근데 룰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저는 데이터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30개를 무작위로 뽑았어요. 60.83, 80.32, 숫자 30개가 무작위로 뽑힌 거예요. 아무 숫자나 그냥 뽑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인풋이에요. 그 다음에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 타겟 베리어블. 타겟 베리어블이 답이거든요. 60.83의 루트 값을 제가 컴퓨터로 계산한 거예요. 60.83의 루트 값은 7.79949예요. 81.31의 루트 값은 9.07, 12.42의 루트 값은 3.5예요. 이런 식으로 루트 값을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30개 쌍의 숫자를 갖고 있어요. 그죠? 인풋 있고 아웃풋 30개 쌍의 숫자 있죠. 그 다음에는 뉴럴 네트워크에다 그냥 넣어주는 거야.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이고 네가 알아서 W를 계산하라고 시키는 거야. 뉴럴 네트워크에다 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새 혹시 이쪽에서 그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새 오픈 패키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이썬이라든지 R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죠. 다 오픈 패키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거기다 뉴럴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라는 거 설치한 다음에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이고 이렇게 넣어주면 한 줄만 프로그래밍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W를 계산해서 주는 거야.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우리 사람하고 되게 비슷한 거야. 그래서 사실은 뉴럴 네트워크라고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서 애들이 한 두세 살 돼가지고 말을 배우는 조카가 있다든지 아니면 옛날 기억을 생각했어요. 애한테 내가 개라는 컨셉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개를 어떻게 가르쳐주는지 생각했어요. 얘가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해서 아빠, 엄마 이런 걸 배우기 시작했어. 그래서 얘한테 내가 개라는 컨셉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개를 어떻게 가르쳐주냐? 개라는 거는 다리가 4개고 멍멍 치는데 털이 이렇게 있고 약 6,000년 전에 원래 늑대였는데 인간이 데리고 와가지고 얘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설명한 사람 없어요. 그죠? 두 사람한테 누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렇게 설명하는 게 뭐냐? 룰 베이스예요. 룰 베이스. 개라는 거에 대한 룰을 찾아가지고 특징을 내가 설명하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설명 안 해요. 어떻게 설명하냐? 그림책을 펼쳐놓고 찍어주는 거야. 멍멍이 이렇게. 걔한테 얘가 왜 개라는 설명을 안 해요. 멍멍이라 그런 거야. 그냥 멍멍이. 옆에는 야옹이고 얘는 멍멍이라 그런 거야. 그러면 걔가 그걸 뭔지 모르면서 멍멍이, 야옹이, 멍멍이에서 나중에 며칠 뒤에 이게 뭐야? 멍멍이, 와 잘했어. 이거는 야옹이 이렇게 맞추는 거야. 그게 뭐냐? 데이터 드리븐으로 가르쳐 주는 거야. 걔한테 내가 룰을 설명한 게 아니고 여러 개를 그림을 보여주고 걔 보고 딴 거랑 구별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걔가 러닝을 하는 거야.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얘가 개라는 컨셉을 가진 거야. 얘를 데리고 바깥에 나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개를 끌고 오는데 아가가 아빠 멍멍이가 와 그러는 거야. 근데 보면 내가 그림책에서 보여준 개랑 전혀 다르게 생겨. 개는 되게 종류도 많고 사이즈가 크잖아. 다 다르잖아. 근데 걔는 그림책에 본 개라는 컨셉을 알았기 때문에 제너럴라이즈 돼서 그게 러닝이잖아. 제너럴라이즈 해가지고 이걸 어떤 개라고 인식을 하는 거야. 얘가 그렇게 한 거야. 지금 내가 얘한테 그림책으로 루트라는 걸 30번 보여준 거야. 이게 루트야. 내가 지금 루트가 뭐라는 얘기를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어요. 이게 루트야. 이게 루트야. 그렇게 설명만 한 거야. 그러면 얘가 러닝을 제대로 했는지 보려고 그러면 어떡하냐. 여기다가 내가 여기 있는 숫자 말고 아무 숫자를 한번 넣어보는 거야. 그래서 가중치를 따라 계산해가지고 아웃풋이 루트 값이 나오는지 보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걸 제가 해봐요. 1에서 10의 자승값을 한번 쭉 넣어봐요. 1에서 10의 자승값은 내가 아까 랜덤 제너레이션 했을 때 있었지 않은 숫자들이에요. 그죠? 답이 이렇게 나오면 딱 좋겠죠. 1이 나오면 1이 나오고 4가 나오면 2가 나오면 좋겠는데 1을 탁 넣었더니 1.39가 나왔어요. 제가 좀 실망했어요. 4를 넣었더니 1.96, 9를 넣었더니 2.96, 16을 넣었더니 4.02, 25를 넣었더니 4.9, 36을 넣었더니 1.5, 81을 넣었더니 9.5. 이제 어때요? 굉장히 비슷하게 루트 값을 맞추기 시작하죠. 얘는 루트 값을 러닝한 거야. 내가 30개 값을 보여준 걸 갖고 루트가 어떤 거를 얘가 러닝한 거야. 이게 뉴럴 네트워크예요. 굉장히 파워풀한 생각.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게 뭐냐면 옛날에는 내가 뭘 컴퓨터를 가르쳐주려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프로그램 하는다든지 뭘 한 거냐면 룰을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그래서 그거대로 하게 하는 거야. 그게 지금까지의 프로그램이야.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분량이야. 예를 들어서 얘는 공기가 늦어질 거야. 그걸 맞추는 거야. 근데 전문가들은 알죠. 나는 이걸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공기가 늦어질 거야.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오래 했던 분들은 대강 알 수가 있죠. 이거는 공사 현장이 어떻고 현재 투입된 인원이 어떻고 이렇게 하니까 알 수 있죠. 여러 가지 변수를 보고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이걸 어떻게 맞추는 거냐.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야. 옛날에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고 그 공사 특징이 이렇고 이걸 데이터를 넣어줬더니 공사 얘는 이렇게 됐어. 이렇게 그걸 계속 트레이닝 시키면 나중에 내가 얘한테 자 지금 이렇게 됐는데 네 생각이 어떻게 될 거 같냐. 공기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뭐냐? 데이터 드리븐 인공지능이 되는 거야. 굉장히 파워풀한 얘기야.
인더스트리에서 분량을 갖다가 판단을 할 때 옛날에는 이게 분량이야. 신입사원한테 가르치는 거야. 너 여기서 앉아서 분량 지나가면 찾아내. 뭐가 분량이야? 여기 이렇게 여기 좀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이게 분량이야. 그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그게 룰 베이스야. 근데 지금 어떻게 한 거냐? 이거는 분량이고 이거는 분량이 아니고 얘는 분량이고 얘는 분량이야. 왜요? 그런 거야. 그냥 분량이고 분량 아닌 것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나중에 뭘 판단하냐? 이게 나중에 러닝이 되면 얘가 분량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거야. 굉장히 파워풀한 얘기야. 요즘 이걸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 암 진단인 거야. 영상을 보여주고 의사들은 트레이닝을 받은 거야. 내가 이거 봤을 때 여기에서 우리는 봐도 이걸 보면 뭐 희미하고 뭐 잘 모르잖아, 그죠? 메모그램 봐봤자 잘 모르잖아. 근데 의사들은 보고 여기 암이 자라고 있고 혹이 자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양성혹이 있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뭐냐? 룰에 의해서 배운 거야. 근데 지금의 인공지능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걸 갖다가 그냥 읽혀주는 거야. 이거는 암이고 이거는 암이 아니고 이거는 암이고 이거는 암이고 이거는 암이야. 계속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얘가 내가 사진을 딱 보여주고 이게 뭐니? 암이요. 아니요. 맞춘다는 얘기야. 굉장히 파워풀한 얘기야. 사람들이 사실은 이걸 굉장히 빨리 알아요. 굉장히 빨리 알았는데 얘를 못 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드릴게요. 처음에 이걸 뭐에다 썼냐면 글자를 읽는 거에다 썼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고 제가 숫자를 쓰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숫자를 8 쓰라 그러면 다 달리 써요. 어떤 사람은 8을 이렇게 써, 어떤 사람은 8을 이렇게 써, 다 달리 써요.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보고 8을 쓰라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놓고 제가 다 읽혀줘요. 이것도 8이고 이것도 8이고 이것도 8이고 이것도 8이야.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쓴 8을 갖고 얘가 8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8을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컴퓨터로 제가 인풋과 아웃풋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의 인풋이 뭐겠어요? 어떤 사람이 8을 저한테 이렇게 줬어요. 이거의 인풋이 뭐겠어요? 이거의 인풋이 뭐냐면 뒤에서 잘 안 보시겠지만 격자예요. 지금 이게 제가 16x16으로 잘라놓은 거예요. 16x16으로 잘라놔가지고 각 격자에 숫자 값을 넣은 거야.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0, 색깔이 짙어지면 숫자를 올린 거야. 검정색이면 숫자가 아주 커지는 거야. 회색이면 숫자가 중간에. 이게 인풋이에요. 그래서 이 인풋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8을 쓰면 인풋이 다 다르겠죠. 그 인풋 값을 다 답은 8이라고 주면 얘가 W를 계산해가지고 러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복잡해져. 네트워크가 복잡해지면 W를 어떻게 아까 제가 되게 쉽게 그냥 설명을 했지만 W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를 사람들이 사실은 발견을 못해요. 그 알고리즘을 찾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가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실패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언제냐? 1990년대. 1990년대부터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없어져요. 1990년대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인공지능이란 분야 자체가 거의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인공지능 사람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한 게 뭐냐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공부했던 사람 중에서 인공지능 공부한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다 죽은 학문이에요, 그때는. 인공지능의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게 룰 베이스드 앤 엑스퍼트 시스템인데 그건 안 되는 게 판명이 난 거고 뉴럴 네트워크는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우리가 W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인공지능을 우리가 왜 지금 다시 떠들게 됐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겨요. 이거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주면 좋은데 이 사건이 언제 생기냐면 2012년도에 생겨요. 무슨 사건이냐면 이게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항상 컴퓨터 교수들 리서처들 모여가지고 그림을 갖다 놓고 맞추는 대회를 해요. 그 대회 이름이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 컴피티션이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스탠포드 교수님이 이런 동물 그림 400만 장을 갖다 놓고 컴퓨터가 읽게 한 다음에 컴퓨터 비전, 컴퓨터 분야에서 컴퓨터 비전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컴퓨터가 사물을 인식하는 그 비전 분야인데 그쪽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맞추기 대회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대회를 열었는데 2010년도에 우승한 팀이 에러율이 28, 2011년도에 에러율이 26%예요. 에러율이 26%면 내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매년 2, 3%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2012년도에 밀라노에서 이 대회가 열렸는데 놀랄 일이 일어난 게 갑자기 무명의 리서처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하나도 안 유명한 애들이 나타나는데 얘네들이 알고리즘을 2개 내는데 1등, 2등을 하는데 에러율을 16%로 떨어뜨려버려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10%를 내려버려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도 3등은 다 20%가 넘어가요, 에러율이. 근데 얘네 1등, 2등만 16% 되는 거야.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야, 너네 뭐냐? 너 누구냐? 니네 어디서 온 애들이냐? 얘네들이 누구냐?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 학생들이에요. 유니버시티 토론토.
토론토가 어딘지 아세요? 캐나다예요. 캐나다 애들이요. 캐나다 미국이 보기에는 약간 변두리예요. 캐나다 애들이 갑자기 왔을 때는 거. 근데 무슨 일이 생긴 거냐? 캐나다 대학교에 제프리 힌튼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원래 영국 사람이었어요. 영국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영국에서 연구를 하는데 인공지능 리서치 펀드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그 분야는 이제 안 된다면서 정부에서도 돈을 안 대주고 기업도 돈을 안 대준 거예요. 이 사람이 연구를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2000년대 초에 캐나다 정부에서 이 사람을 꼬셔요. 캐나다 정부에서 무슨 펀드가 있었냐면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데려다 놓고 나라에서 돈 대주는 프로젝트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한다고 이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래 놓고 이 사람을 계속 그 연구를 시켜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연구 안 하는데 이 사람은 계속 그 연구를 한 거예요. 제프리 힌튼이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그 W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문제를 풀었다고 2000년대 초에 발표를 해요. 근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아직도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냐.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2012년도에 이 대회에 그 알고리즘을 갖고 여기에 적용을 했더니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다 달라붙기 시작한 거야. 제일 먼저 달라붙은 회사가 어디냐? 당연히 구글이에요. 그 포텐셜을 알아본 거야. 구글이 제프리 힌튼을 딱 가가지고 너랑 네 리서처 밑에 석사과정 애들까지 싸그리 내가 데리고 가면 이렇게 퍼가요. 400억에 퍼가요. 그리고 2013년도에 이제 발표를 해요. 그거 발표한 알고리즘이 이제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뉴럴 네트워크예요. 근데 복잡한데 이 줄 하나가 아까 제가 말한 W를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 W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완성을 시켜요. 그 알고리즘을 우리가 뭐라고 지금 부르냐?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딥러닝.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이 아는 딥마인드 뭐 이런 모든 알파고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자율주행차 회사 이런 모델이 인공지능에 관한 회사들은 다 2013년도에 생긴 거예요. 2013년도에. 이걸 계기로 여기서부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인공지능 두 번째 원년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된 거야. 데이터가 무지 많아진 거야. 데이터 갖다 놓으면 나온다는 얘기야. 이제. 게다가 컴퓨팅 파워도 무지 좋아져가지고 옛날에는 이걸 계산하려고 해도 되게 복잡했는데 이제는 그냥 컴퓨터 파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한 200만 원짜리 컴퓨터 샀는데 인공지능 다 돌려요. 이제. 그리고 재작년하고 또 달라진 게 지금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다 패키지로 나와 있어. 그래서 제가 학생들 한 6개월만 교육시키면 다 인공지능 돌려요. 이제는 이슈가 뭐냐? 누가 더 좋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야. 데이터 갖다 놓고 러닝 시키면 끝나는 거야. 이게 제가 2016년 12월 달에 세브란스 의사들 400명 모아놓고 강연했던 거야. 그때 이제 갑자기 막 인공지능이 붐이니까 세브란스 회사 저보고 인공지능이 뭡니까? 그게 의료 쪽에 쓴다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세브란스 의사들한테 강의를 하려니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료저널을 뒤져봤어요. 제 분야 아니니까 잘 모르죠. 근데 뒤져봤더니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으로 쓴 논문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탑저널이에요. 자마라는 탑저널인데 이게 뭐냐면 다이베릭 레티노피 뭐냐면 당뇨성 망막을 판별하는 문제예요. 당뇨성 망막이 뭐냐? 저도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당뇨 걸린 사람이 잘못하면 이게 망막으로 올라서 실명이 되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그 논문이 많았어요. 되게 중요한 병이니까 그 논문이 대부분 뭐냐? 당뇨 망막을 찍어가지고 이게 올라온 건지 아닌지를 빨리 판단하는 거야. 근데 제가 보여드린 논문은 그런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뭐만 있냐? 여기 잘 안 보이지만 128,175장. 128,175장이 뭐냐? 트레이닝한 그림의 숫자예요. 그림을 갖다 놓고 128,175장을 전문가들이 미리 판독을 한 거야. 이건 걸린 거, 안 걸린 거, 걸린 거, 안 돌린 거. 그래가지고 트레이닝 시켰더니 결과적으로 인간 의사 6명 한 거랑 거의 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2020년 올해죠. 올해 1월 달에 얼마 전에 저번 주에 구글에서 발표했죠. 유방암 진단 최고 의사를 인공지능이 넘어섰죠. 이제 그렇게 된 거야. 이 논문 제가 보여드릴 때는 의사들한테 그걸 안 보여드렸는데 2018년 4월 달에 미국에서 의료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이 의료기가 왜 센세이션을 일으켰냐면
FDA가 어프로브를 했는데 doesn't need a doctor's help. 의사가 필요 없는 의료기기. 보통 의료기기라는 건 의사가 도와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은 의사가 필요 없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시스템이 뭐냐? 제가 보여드린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2016년 12월 달에 그 논문이 나오고 2018년 4월에 그 기계가 나온 거예요. 그 기계로 갖다 대면 이제 아까 말한 다이아베틱 레티노피, 당뇨성 망막인지 아닌지를 바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그냥 이거는 2018 작년도 12월 달에 나온 논문인데 망막을 찍으면 5년 안에 이 사람이 심장마비, 뇌졸중 걸릴지 아닐지를 맞추는 거예요. 지금 최고의 의사가 병력과 혈액 테스트로 72% 맞출 수 있는데 갖다 대면 70%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1년 반이 지나면 이게 앱으로 나올 거예요. 보세요. 이제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갖고 다니면 혹시 파킨슨병 초기인지 아닌지 맞추는 거예요. 여기 자이너컬러지스트 있잖아. 이거 그 흔들림 측정. 그걸 갖다 놓고 나도 모르게 내가 파킨슨병 초기면 걸음걸이가 리듬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판단해가지고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모든 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그림 맞추는 대회는 끝났어요. 왜냐? 2017년인가 16년도에 그 대회를 열었는데 1등이 에러율이 3.5%예요. 아까 16%만 이랬잖아. 3.5%는 뭐냐면 인간의 에러율이 5%예요. 인간보다 좋아진 거예요, 이제. 지금은 뭘 하냐? 이건 뭐냐면 검정색 티셔츠를 입고 기타를 치고 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오렌지 자켓을 입고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설명을 하는 거야. 그림을 설명하는 거야. 이제 아까처럼 뭐 이거 개입니다, 돼지입니다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고 그림을 설명하는 거야. 어떻게 한 거냐? 트레이닝 시키는 거야. 그림 보여주고 이거는 뭡니다, 이거는 뭡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림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뭐냐?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픽셀을 보여주는 거야. 픽셀. 칼라는 RGB 값이 들어가요. 아까 흑백은 흑백 값이 들어갔죠. 칼라는 곱하기 3이 들어가요. RGB 값. 그러면 바로 다 인공지능이 되는 거야. 알파고도 똑같이 그렇게 한 거야. 영상, 분량 테스트. 이거는 MIT에서 했던 연구인데 뭐냐면 드라마에서 사람 2명이 나왔을 때 5초 안에 얘네가 허그할지 악수할지 하이파이브 할지 키스할지를 맞추는 거예요. 아마존 고라고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냥 물건 사가지고 나가면 다 계산되는 거. 대부분의 인식은 이 지금 얘기한 딥 러닝 기술을 이용하는 거예요. 뭐 중국에서 이런 거 많이 하고 이게 올해 CES라고 우리가 항상 떠들잖아. 1월 달에 라스베가스에서 전자쇼. CES에서 가장 큰 화두가 뭐였냐? AI 인사이트 또는 AI in everyday life예요.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의 모든 생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모든 뭐 시스템 만들고 펑션 만들 때마다 AI를 써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P&G에서 만든 전동 칫솔인데 여기 AI 기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들이 양치질하고 나면 어디가 양치질이 잘 됐고 안 됐지를 판단해 주는 거야. 이거는 볼시에서 나온 햇볕 가리개인데 얘를 탁 올리면 얘가 얼굴을 인식해가지고 코, 눈이 가가지고 눈에만 이렇게 쉐이드가 나오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되게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모든 펑션에 그냥 AI가 적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 얘기한 게 뭐냐면 보통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빅데이터가 21세기의 원유다. 그래요. 그러면 인공지능은 21세기에 뭐냐? 전기예요, 전기. 그 무슨 얘기냐? 전기는 발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기를 또 발명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기를 갖다 놓고 최첨단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경제 우위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기를 갖다 놓고 그냥 불 켜는 거에다만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어플리케이션이야. 어떻게 쓰는가. 이제 또 다른 브레이크스루가 나오고는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3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보통 아까 제가 말씀 우리 뭐 인공지능 그러면 막 로봇가 걸어다니고 뭐 사람과 대화하고 뭐 사람과 사람의 사랑에 빠지고 막 그런 생각하잖아. 그건 정말 다른 얘기고 그냥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펑셔널 분야의 모든 분야의 인공지능이 도입되기 시작했다는 거고 올해가 그 원년이에요. 자,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만약에 오늘 제가 한 걸 이해를 하셨으면 이게 데이터 디펜던스가 있다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좀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랑 다를지도 몰라. 야,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는 뭔가 막 굉장히 이런 거 할 줄 보니까 결국은 데이터 넣고
거기다가 알고리즘 조절해가지고 아웃풋 만들어 놓고 러닝 시키는 거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넣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소셜 바이어스라는 거. 소셜 바이어스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있는 데이터는 현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좀 그 바이어스가 돼 있으면 그 자체가 그 결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이 친구가 MIT 석사 학생이에요. 얘네가 3년 전에 뭘 했냐면 얼굴 인식 시스템을 만든 거야. 넣으면 누군지 맞추는 거. 거의 다 맞춰요. 자기 얼굴을 넣어봤더니 인간으로 인식을 안 해요. 다 맞추는데 자기만. 얘가 쇼크를 먹어요. 왜 자기만 못 맞출까? 얘가 흑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뭐냐? 트레이닝할 때 흑인 데이터를 많이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데이터를 뭘 넣는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어때? 얘가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얘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흑인인데 왜 못 맞추냐? 몰라요. 왜냐?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W 값이 쫙 나와요. 그죠? W 값이 쫙 나오면 그게 W를 해석해서 무슨 뭘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W는 그냥 채소 깎고 할 때 거기 그냥 W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블랙박스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맞추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디펜던시 된다는 거나 그 해석이 안 된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이후에 거의 논문이 10,000개가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그 10,000개 논문은 다 뭐냐? 아까 딥러닝 이후에 이제 이슈들이 나오는 거야. 거기서 뭐 어떻게 좀 더 빨리 러닝 시키는 방법 다 이런 거지. 브레이크스루는 거기서 일어난 거야. 그리고 그 여러분들 되게 재밌는 게 보면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AI 센터를 만들었다. 인터넷 신문 찾아보세요. 어디 만드냐? 다 캐나다야.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왜 그게 캐나다가 되는지. 오늘 제가 1시간 반 여러분들 그 새해 아침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얘기를 했는데 뭐 재밌으신지 모르는데 재밌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